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선수행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파사나 또는 윗바사나와 간화선의 차이를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수행 방법에서 지금 남방불교나 지금 상자부 불교가 행해지고 있는 수행 방법을 윗바사나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고, 또 이 대승불교권 중국, 한국,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행 방법을 간화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혹자들은 이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비파사나가 부처님 수행의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가나선은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나선을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나선이야말로 소위 말하면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방법이고, 비파사나는 이 둘러가는 길이다. 그래서 수행의 본류는 이 가나선을 해야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대립이 돼요. 그래서 이 주장이 정말 어떤 근거가 있는가, 또 그리고 수행 방법에는 두 가지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그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비파사나가 현재 어떻게 지금 동남아시아에 수행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가나선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까지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분리해서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해요.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분리해서 다르게 본다는 것은 그냥 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쪼개어서 나누어서 핵심적으로 어떤 대상을 본다. 이게 이제 비파사나라는 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무상한 것, 끊임없이 변해가는 걸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 몸이 막 변하는 현상, 또 생각이 움직이는 현상, 그죠? 괴로움을 느끼는 현상,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하는 것이 이 비파사나의 핵심이에요. 늘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곳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그런 대상들을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번 시간에랑 얘기했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념처라고 얘기했고, 사념처는 몸으로 또 감각으로 또 마음으로 또 그 대상으로 관찰하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는 건데,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몸이 움직이는 것, 예를 걸으면서 하는 수행, 다리를 들었다 앞으로 내딛었다 내려놓는다 하는 이걸 관찰함으로써 하는 비파사나 수행이 있고, 또 감각기관이 내가 본 내용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내가 좋은지 싫은지, 아니면 괴로운지 괴롭지 않은지를 느끼는 것을 관찰하게 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작용까지 또 관찰하게 하는 것. 마음의 어떤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관찰하게 한다든지, 결국 이 비파사나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현상을 관찰해서 그걸 통해서 생각을 멈추게 하는데 이 수행 방법의 핵심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비파사나선의 수행은 결국 현상을 관찰하는 게 핵심이라면, 이 가나선은 어떤 화두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 가나선의 핵심이다. 간이라는 건 볼간자고, 화라고 하는 건 화두라고 하는 화두의 의미다. 그럼 화두를 보는 것이 가나선의 핵심이다. 화두를 본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화두의 대표적인 화두가 이목고 화두예요. 시신마라고 결어지는데, 이목고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죠. 경상도 말로 이목고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이목고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보통 표준어로 하면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목고라고 하는 말에는 결국 내가 수행하고 있는 본질을 보게 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본질, 나의 겉에 움직이는 움직임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움직이는 움직임에 움직이지 않는 그 정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늘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화두라는 걸 통해서 이목고, 이목고 하면서 그 이목고에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결국 이 화두선이 핵심적으로 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가나선을 비파사나선과 비교하자면, 비파사나는 어떤 현상이, 움직이는 현상을 관찰하는 게 핵심이라면, 이 가나선은 화두를 통해서 나의 본질에 들어가는 방법이 핵심이다. 이게 차이라면 명확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은 뭐냐면, 결국 생각이라는 것이 멈춰져야 현상도 관찰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본질도 또한 그 생각이 멈춘 자리에 결국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건 맞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파사나선과 그 가나선의 차이라고 하면 바로 현상과 본질을 관찰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럼 비파사나선이 정통이냐, 부처님 수행 방법이 정확하게 부처님 수행 방법에 일치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비파사나는 그 수행 방법이 그 신수신법에 의해서 체계화됐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주로 몸에 관련된 수행 방법을 주로 해가는 수행 센터가 있고, 또 감각기관을 관찰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수행 센터가 있고, 나라마다 스승마다에 따라서 이런 방법들이 조금씩 달리 변형돼 왔다, 변화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하시라든지 또는 고엔카라고 하는 그런 비파사나 수행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파사나를 배우러 가면 주로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오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그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을 갖다가 좀 더 쉽게 체계화해서 사람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금 변화 발전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스승에 따라서는 주로 비파사나를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마타라고 하는 것으로만 집중하는 수행 방법이 있고, 이것을 병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부처님 말씀 고지고대로 하는 수행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처님에서 말씀하신 수행 방법에서 조금씩 그 나라와 시대에 맞추어서 조금씩 변화 발전해 왔다. 그러니 이 변화 발전이 결국 부처님의 수행에 근거한 거라면 정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확히 똑같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변화 발전해 온 건 수용되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이 가나선이라는 건 사실은 부처님 전통 수행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에는 이게 발생한 시기가 이미 11세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대종고라는 선사에 의해서 이 열애선 또는 조사선에서 변화 발전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사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달마 조사로부터 이 조사선이라는 게 유행해요. 그래서 6대 조사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게 되는데, 한 1000년도까지 한 600여 년 정도가 이런 수행 방법이 유행하다가 이 조사선에 이제 맹점이 생겨나는 게,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해진 답을
심지어는 외워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마음을 깨달아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외워서 대답하는. 그러니까 이 수행 방법이 변질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조사선이 그때 이제 명맥이 끊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수행 방법이 필요하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가나선이란 말이에요. 명맥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쇠퇴하게 된 거죠. 쇠퇴하게 되면서 이제 이 가나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대종고라는 스님이 이걸 좀 더 그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문답 형태의 조사선에서 화두를 드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지금까지 여러 그 조사들에 통해서 일어난 문답 가운데 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화두를 삼아서 궁구해 가지고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경계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통 수행에서 좀 달라진 건 분명하죠. 그리고 시기도 11세기부터 발생됐으니까 이걸 정말 전통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뭐 그런 역사적 연원으로 본다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쫓아서 뭔가 그 마음의 경계를 꿰뚫어서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결국 부처님이 말한 불성을 보는, 견성하는 그런 의미로서는 이게 부처님의 그 수행 방법에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또한 맞지 않다. 그럼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수행 방법으로서 당연히 지금까지 수용되어 왔고, 또 대승불교권에서는 가나선을, 또는 저 남방불교권에서는 비파사나 또는 사마타 수행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게 지금의 어떤 관례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좋다 나쁘다를 주장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중생들에게 또 초보자나 초심자들에게 사실은 제일 가까운 수행 방법은 비파사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비파사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현상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으켜지거나 또는 마음에서 일으켜지거나 감각으로 일으켜지는 것들을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이걸 단계별로 만들어 놔서 단계를 쫓아서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는 건 오히려 대중들에겐 가까운 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나선은 사실은 친절하지가 않다. 무슨 얘기냐면 가나선은 오로지 화두 하나를 들어서 결국 그걸 통해서 동정이력, 내지는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움직임이 없는 경계로 나아가는 것, 또는 행주자와 오목동장이라고 해서 내가 다니거나 머물거나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또는 앉거나 눕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뭔가 이 화두를 내 몸과 같이 들어서 놓치지 않는 수행 경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이거 하는 사람들은 다 혼란을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첫째는 그 생각이라는 것에 걸려서 화두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더 깊어진다 싶으면 혼침이 와서 또 두 번째 경계에 장애가 있고, 또 뭔가 공부가 된다 싶으면 뭔가 이게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만큼 이 안개 속에 어떤 수행을 해가게 되는 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확연하게 이걸 깨달아질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에게는 사실은 이 가나선이 쉽지 않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가나선을 하려면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좀 쉬어져야 이 가나선이 쉽다. 그게 가나선이 수행을 하기에 유일한 거지, 처음 초심자에게 가나선을 하면 오히려 이 망상이 더 증장하는, 오히려 망상을 더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전개돼서 오히려 수행 방법이 효과적일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가나선은 어느 정도 마음자리가 좀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해야만이 이 가나선은 효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은 결국
지금 수행자들이 하고 있는 수행 방법으로 친다면 가장 쉽게 초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가나서는 이 화두만 해도 1700 공안이 있다 그래요. 공안이란 말은 화두를 다른 말로 하면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1700개의 화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화두는 고래로 옛날로부터 내려온 조사들의 선문답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주로 화두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아까 제가 그 시신마 이목고라는 화두를 들었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무자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무, 무하고 드는 게 이제 없을무. 조주 스님이 이 무자 화두를 말한 이유가 뭐냐면 주로 이 선문답에서 이 화두는 나오거든요. 한 제자가 찾아와서 토방에 마루에 앉아서 졸고 있는 개를 보고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스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마음도 잘 공부가 안 돼서 도량을 터벅터벅 걷다가 그 마루에 앉아 있는 개를 보고서 늘어지게 잠자는데도 때 되면 밥 주고, 또 이쁘다고 또 쓰다듬어 주고, 막 재롱 부리면 또 귀엽다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그에 비해서 개만 또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스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조주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었던 거죠.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불성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虚루불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중생들은 온갖 미물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물음은 당연히 있다라고 해야 대답이 맞잖아요. 그럼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조주 스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없다. 이렇게. 그럼 이 말한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부처님은 당연히 있다고 했을 것인데 왜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을까? 이게 강한 의문이 들잖아요. 이런 걸 화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라고 했을까? 부처님 분명히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생명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 스님은 무라고 했을까? 이 무라고 하는 화두를 드는 순간 그 대답을 구하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그 의문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잠재우는 게 핵심이에요. 왜 무라고 했을까? 라는 통해서 모든 생각을 잠재우다 보면 거기에서 본질과 맞닿게 된다. 나의 마음의 본령과 맞닿게 된다. 그걸 통해서 자기 본질을 보면 그걸 견성이라고 하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건 맞지만, 그런데 이 생각이 여여져서 본질을 보는 것은 사실 일반인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초심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왜 생각이 쉽게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가나선이 어렵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화두를 들자면 그 운문선사라는 분이 그 제자가 찾아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하시 불이니 있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간시골 이런 거예요. 이 간시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칡간의 그 똥막대기다 이 말이에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뒷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옛날엔 퇴비도 썼고 뭐 휴지도 썼고 뭐 그 나뭇잎도 쓰고 뭐 옛날 신문 쪼가리도 쓰고 그랬지만은 그 막대기로 썼던 적이 있었던 거 봐요. 막대기로 뒷물을 처리하는. 응?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걸 똥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밑을 닦았던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물음에 똥막대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은 똥막대기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부처님이 마른 똥막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아마 청천벽력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극을 주고자 하는 스승의 의도였죠. 그래서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난 지금 막 부처라고 하는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간절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갑자기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는 거죠.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왜 간식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의 본질에 맞닿아가는 방법이 이게 가나선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뭐 정전백수자라고 해서 뜨랍부 잣나무라는 말도 있고, 또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로 드는 건데, 이 화두가 어떤 화두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꼭 드는 부분인데, 어느 스님이 그 큰 스님한테 가서 법문을 듣는데 그 즉심시불이라 이 말을 이제 막 법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이란 말은 그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을 듣고서 이 스님은 배운 적이 없어하고 좀 무식했어요. 그래서 이 즉심시불을 어떻게 들었냐면 집신이 부처다. 이 말로 들은 거예요. 집신이 부처다. 집신이 왜 부처지? 집신이 왜 부처지? 이러고 막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너무 간절하게 했는지 그 집신이 부처라는 말 듣고 딱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어떤 화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화두든 간에 의단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궁구하다 보면 나의 본질과 맞닿아져서 거기에서 나의 본질을 보고 나의 성품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무식하고 안 무식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두가 좋은 화두, 나쁜 화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가 인연이 된 화두를 들고서 어쨌든 공부해 가지고 본질에 닿아가면 결국 그것이 깨달음을 얻는 일이 된다. 그러니 화두가 어떤 화두가 중요하냐? 이것도 특별히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무자 화두를 들어야지. 다른 화두는 그게 필요 없어. 무자 화두가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화두라고 하는 것도 어떤 뭐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에 맞는 화두를 들어서 생각이 멈춰지는 자리가 생기는 화두라면 최고겠죠. 그게. 그런 화두를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파사나선은 이제 특징을 얘기하자면 어떤 현상을 관하게 하는 것이 비파사나선의 핵심이라면, 이 가나선은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게 사실 이 두 맥락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앞에 거를 점수, 그 비파사나선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런 경계를 찾아 들어가는 점수문에 가깝고, 이 화두를 드는 이 가나선은 도노돈수, 뭔가 본질을 찾아서 한 방에 딱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경계로서 설명되는 것이 이 두 수행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수행의 공통점은 결국 생각을 내려놓는 데 있다. 이 비파사나선도 결국 대상을 관찰하면서 생각을 여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결국 가나선도 나의 화두를 통해서 생각을 내려놓은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어떤 공통점은 있다. 그러니 결국 수행의 핵심은 따져보면 생각을 내려놓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비파사나선이나 가나선이나 결국 수행으로서 어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차제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대중들이 내가 접하기 좋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방법이고,
이 가나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준비 어떤 수행도 약간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가나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수행 방법을 점진적으로 닦아서 올라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라는 말로서 오늘 비파사나선과 가나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